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한류 스타라고. 그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박정숙 씨. 아우, 왜 그러세요? 한류 바퍼스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장금 덕분에 저도 조그만 역이었지만 세계 나가며 한류 스타 대접을 그럼요. 받는데 너무 어깨가 으쓱해지면서 정말 네. 우리 문화 콘텐츠 세계로 나가는 거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류 드라마에다가 또 거기다 한식도 유명하죠. 최근에 또 케이팝이 대단한데 요즘엔 뭐 한류 패션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바로 회복의 주인공이에요. 패션 한류를 이끌면서 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흑진주. 흑진주. 궁금합니다. 박둘선 씨 모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1998년 슈퍼 엘리트 모델 선발대회 1위. 한국을 넘어 패션의 본고장 파리에 진출. 프레타 포르테, 오뚜꾸띠르 무대까지 장악한 대한민국을 국위 선양한 톱 모델 박둘선. 야, 한국 사람이 저 몸매가 나올 수가 없어. 8등신 맞습니다. 특별히 먹었다라고 표현하면 우유? 정말이에요? 왜 결혼하면 실명을 하세요? 야, 쟤 괜찮네. 그러면 신인 때.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빠 우리 결혼할까? 이때 사투리 나오십니다. 오, 알까지 필요 없죠. 저는 저의 아킬레스건 오셨어요. 워킹해보세요. 근데 독서라면 박둘선이거든요.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안 해. 우리.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스튜디오 너무 환하죠. 예. 제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라면 네. 그냥 자연 발광체가 아닌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예. 아니, 조금 이미지가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 외국의 여배우 그 산드라 블락 이렇게 딱 그 뭐죠 이게 그 광대. 광대뼈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 네. 굉장히 야생적인 느낌의 이국적인 느낌인데 요즘엔 좀 더 이렇게 뭐라 우아한 느낌이 나시는 게 예전보다 좀 제가 살도 좀 찐 편이고. 아, 진짜요? 네. 사실 뭐 모델 활동할 때는 정말 50대 초 정도의 몸무게인데 지금은 약간 육박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좀 부드러워진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면도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런데요,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 별칭이 흑진주예요? 그러면 이 색깔은 뭐예요? 아, 예전에는 진짜 까무잡잡해가지고 약간 까무잡잡? 그 동남아 네. 스타일의 그런 제가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남미? 그래요? 촬영하러 제가 동남아시아 중에서 필리핀 간 적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근데 입국 심사하는데 저보고 필리핀어냐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잘못 여권 아니고 부모님이 혹시 필리핀어인데 이렇게 들어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워낙 조금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아, 저희 그래요? 아버님이.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생겼었는데 네. 그래서 좀 흑진주란 이야기도 듣고 네. 그때 모델 활동할 때는 좀 다크한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카리스마의 이미지 자체도 맞아요. 굉장히 거칠고 힘이 있고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저희 연예인들은 왜 그랬냐면은 네. 야, 한국 사람이 저 몸매가 나올 수가 없어. 틀림없이 엄마나 아빠 중에 외국분이 계셨을 거야라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당시에 뭐 모델분들 워낙 크지만서도 그래도 8등신 미녀의 기본. 네.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8등신이 딱 나오거든요. 아, 요즘 후배들이 보면 저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는데 8등신 맞습니다. 키가 궁금한데 정확한 키가 몇 센치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78.9. 오. 그래서 이제 CF 촬영이나 이런 거 가면 177이라고 살짝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네 명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키네. 제가 제일 작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에서 제일 큰 아이 다음이었어요. 아니요. 뒤에서 정말 두 번째. 커 키죠.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서 일어나기가 싫어. 이렇게 큰 분들이 많아서. 보통은요 오프닝 네. 할 때 저희가 모시거든요. 같이 서서 네네. 그냥 앉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기에 이렇게 하는구나. 여긴 좀 편안한 분위기구나. 이러고. 가끔 작으신 분이 오면은 서서 하고요. 크신 분이 오면 앉아서 합니다. 농담이에요. 저렇게 키가 쭉 큰 걸 보면 사람들이 뭘 먹었길래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이 먹으라는 거 다 먹었던 것 같아요. 편식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먹었다라고 표현하면 우유? 우유를 많이 우유를 중학교 먹었구나. 다닐 때 하루에 한
1000mg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1000ml 정도. 거의 매일을. 예,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잘 사셨네요. 아니요. 제 거는 500이죠. 네. 나머지 500은 우리 언니들 거나 먹으니까 네. 혼나고 맞고 그랬어요. 많이 그러면은 먹는다고. 중학교 때 우유를 한 1000ml 정도 드실 정도의 여유라면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어제도 대한민국 저 남쪽에 네. 그리고 마산에서 자라고 저희 부모님 그냥 선생님이시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그랬군요. 지내셨어요. 네. 거기에 또 6달, 여섯 중에? 번째 중에 다섯째. 딸. 먹을 게 별로 없었겠는데 되게 키가 컸지. 아니 그런데 그렇게 키가 쭉쭉쭉쭉 자라면 정말 그 동네에선 너무 눈에 띄었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특히 아빠가 고지식 네. 하세요. 네. 경상도 분이시라. 그래서 네. 제가 청바지 이런 거 붙는 거 못 입었었어요. 오히려 더 키가 보이니까. 크니까 네. 이제 눈이 튀고 혹시 딸이 잘못될까봐 그래서 청바지 이런 것도 찢어진 청바지 저희 대학 때 막 입고 멋지게. 그랬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한 번도 못 입었어요. 그랬군요. 그 또 이제 이국적인 마스크에다가 이분이 네. 유난히 거제도에서 컸으니까 네. 경상도 사투리로 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전혀 사투리는 안 쓰시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그래도 자리가 어려우니까 제가 사투리를 좀 절제하는 편인데 서울 사람 같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로 한 번만 들려주실까? 아유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대회 나갈 때 에피소드가 있다면 대회 나갔을 때 제가 5번이었거든요. 네, 네. 사투리를 감출 수가 없잖아요. 오. 그래서 안녕하세요 모델 박둘선 5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뉘앙스가 이국적인 이미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거 아닌가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사투리가 심하니까 말을 절제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함이 좀 가리워져서 오히려 더 좋았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대회에서 1등 하고 나서는 힘들었어요. 사투리 자체가 이제 방송하거나 이럴 때는 힘들고 힘드니까. 네. 근데 그 슈퍼 엘리트 모델 네. 예 1998년인가요? 예, 98년도. 그러면 대학교 이후네요, 그죠? 네, 대학교 4학년 졸업 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친구가 네.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 애가 저보러 아르바이트로 그냥 모델을 한번 해보라고. 워킹도 안 배웠었는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졸업 작품 하잖아요. 네네. 이제 패션 모델 학과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이제 패션 디자인 학과에서 하는 아, 그걸 맞아요.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어머 해봤더니 네, 왜냐하면은 내려왔을 땐 사람들이 모르는데 위에 올랐을 때는 공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잖아요. 멋있죠.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좀 약간 소심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제 안에. 네. 근데 그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서도 조금 외향적이고 이런 부분을 제가 풀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르바이트 딱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냐고. 내일인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때가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슈퍼 엘리트 모델이 정말 그 연예계 등용문처럼 맞아요. 됐었어요. 네. 뭐 이소라 씨, 뭐 이선진 씨, 송선미 굉장히 씨 많았죠.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활동도 많이 했었고 네.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거기서 1위 하신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1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요. 네. 그 1998년 슈퍼 엘리트 모델 당시 1등 하셨는데 네. 25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2위가 17살, 네. 3위는 21살. 그러면은 이게 어린 친구라고도 왜냐면 또 선배들 분기가 세다는 얘기 모델은 굉장히 진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문제가 좀 컸습니다. 네. 그러면 25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거죠. 왜냐면 모델계에서는 그럼요. 10대 후반부터 시작하니까. 방송 시작하는데 저도 23살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그걸 늦었다고 그래요? 네. 신학에서는 25이면 애예요. 제가 25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그쪽으로 진출할 거예요.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1등 할 줄 몰랐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열심히는 했으니까 잘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3등 정도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 선후배 간의 갈등 때문에 제가 모델 활동하면서 32이 되면 모델을 그만두고 이 세상 가는 일을 빠이빠이 하고 다른 쪽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제가 25인데 18 정도 되는 선배들이 물 떠오라 그러면
당연히 아니 그건 해야 되는 거고. 모델 군기가 개그맨 이상 세거든요. 그러면 떠다 드려야죠.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보러 이제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선후배가 있는데 세상에. 또 신기한 건 제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편하게 하세요. 네. 궁금하네. 32살쯤 되고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선배들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럼 28쯤 돼요, 선배들이. 네. 그럼 저보러 언니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반대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이 때문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늦게 시작하면 사실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자리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딱 되시자마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파리로 맞아요. 가셨죠. 네. 그때 9시 뉴스도 나온 거 같아요. 맞아. TV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때 네. 특히 IMF 때였는데 파리로 가가지고 와 그녀는 뭐가 뭐 어떻게 대단히 믿는 강남 게 출신도 있구나. 아니고 거제도 그치? 출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늦게 시작했잖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25이라 급한 거예요. 근데 제 꿈이 세계적인 탑 모델이 꿈이었어요. 조금 허황됐지만.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버지의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힘들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모델 1등은 아버지에게 도장 찍어 드리는 거예요. 허락받는. 네, 허락받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거고 이제 제 꿈을 향해서 해외에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파리는 정말 제 꿈을 위해서 달려갔던 거고 근데 만으로 제가 이제 23? 라는 나이에 이제 넘어가서 활동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서는 2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나이가 많은데 동양인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박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왜냐하면 빨리 모든 걸 다 뭐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조금 더 힘들지만 신인의 활동을 파리에서 스타트할 수 있게끔 빠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유럽에서 파리에서 네.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 송경아 씨랑 노선미 씨라고요. 세 사람이랑 또 다른 언니들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슈퍼모델 1위로 바로 나가서 활동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경우는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매스컴을 주목도 많이 받았던 받았죠. 네, 그랬죠. 근데 불어불문학과 네. 전공하셨죠. 그래서 파리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좀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네. 갔더니 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불문하겠다고 나 불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에서 헬라어 뭐 이브리온 많이 했지만 맞아요. 렐레 히비. 저도 유학 가니까 들릴 줄 알았거든요.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어머 신기한 게요.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리는데요. 욕은 다 들려요. 불어로 하는 여기. 그리고 뒤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제 여태 막 이런 이런 얘기들. 거는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정말로 이게 사람이 겉이랑 안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특히 패션 쪽은 이렇게 외형적인 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뷰티풀 막 하다가도 끝나잖아요. 그럼 그 박수가 싹 없어져요. 네. 파리는 지금 여행 안 가요. 고생 너무 하셔서. 네, 고생의 기억이 불어 많아서. 중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런 철학적 고민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깨스크세. 맞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혼자서 파리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네. 혼자 혼자 이렇게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런 네.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모델로서의 가장 보람과 희열을 무대에서 결국 그럼요. 찾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사실 처음에는 발광체라 그랬는데 발광체가 어디 있어요? 사실 반사체지. 그 무대에서 주님께서 그런 빛을 발하여 주신 거야. 그 빛을 받으신 분이 또 이렇게 주님 저 여기 무대에 섰어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모델과는 다른 네.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이야기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때는 제가 정말 카리스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잘난 척을 좀 했구나.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네. 주변 많은 분들이 너 때문에 그 패션계를 떠나고 싶었다는 분들 상처받았다. 몇 분 계세요. 세상에 그랬구나. 그때 좀 못됐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목사님은 말씀하셨지만 주님과 대화하면서 걸었어요. 대화를 그랬구나. 해요. 예. 어떻게 대화를 하면 주님 제가 나갑니다. 주님 저의 이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딱 나가기 전에. 예, 엎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 워킹을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드로 바람이 일어나요. 주님 바람이 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저기 제일 마지막 저 자리에 서서 포인트를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돌았을 때 마음껏 웃을 수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워킹하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힘듦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불안하고 힘든데 그 대화 속에 제가 음악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워킹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예배, 기도 시간. 예배의 시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달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저의 네. 모습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네. 그 바람인 거죠? 네. 네. 저는 또 걱정이 됐던 게 자매님이 왜 갑자기 또 바람 얘기를 하시는데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 이 바람인 거죠. 이 바람인데. 그런 시간들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높이신 이유가 그 슈퍼모델 1등, 뭐 카리스마, 그다음에 뉴스데스크에서 나가고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겠지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 네. 같아요. 행동은 못 따라줘서 욕은 많이 먹었어요, 가정에서. 또 대화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무대에서 가졌다 그랬는데 네. 무대뿐만 아니라 무대 밖에 삶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혹 그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이제 무대 쓰잖아요. 네. 근데 또 사람인지라 네. 실수 같은 에피소드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짚어내리고 나간 적이 몇 그 헬퍼가 잘못했네요. 그렇긴 한데 오. 최종으로는 제가 올려야 확인을 되잖아요. 해야 본인이 해야 되는 워낙 거니까.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네, 그래서 지퍼를 포켓인 양 이렇게 하고 발견하셨군요. 네, 나갔던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웨딩쇼였는데 이제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어서 막 뭘 좀 먹었어요. 맛있는 게 나와서 막 먹었는데 막 두두둑 터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윤주 씨랑 워킹 이렇게 쇼를 하는데 너무 웃긴 이야기를 했어 중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웃음을 쇼장에서까지 못 멈추는 거예요. 한번 터지니까요. 네, 한번 터져서. 근데 서로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웃긴 거예요. 근데 저희가 워킹을 할 때 이렇게 스쳐 지나가 그때마다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들어오는 사람은 한숨을 쉬면 이제 내 스테이지가 끝났으니까 들어오는 거고 나가는 사람은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희는 라이브잖아요. 패션쇼 네, 그쵸. 자체가. 실수는 당연한 거고 그 실수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그리고 실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모델과 후배 모델들의 차이점은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선배고 후배들은 이거 어떻게 하지 당황해서 콘티 다 잊어먹고 막 나가가지고 그냥 뻣뻣하게 서 있다가 여기만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뚜꾸뚜루, 뭐 프레타 포르테 세계적인 무대에도 쓰시고 한국에도 정말 최고 쇼는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유일하게 안 하신 쇼가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앙드레 킴 쇼. 사실 앙드레 킴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 쇼의 피날레는 슈퍼모델들은 다 했었거든요. 네. 한 번씩은. 예. 저의 아킬레스건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하셨는지. 네. 모델 센터에서 제가 이제 워킹을 배웠었는데요. 한 달쯤 됐을 때 이제 신인 중에서 괜찮다고 해서 보냈어요, 오디션을. 근데 앙드레긴 쌤이 딱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싹 들어가서 안녕,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오셨어요? 워킹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워킹을 했는데 네. 딱 보더니 연습 더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반턴 해보세요. 막 이러고.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게 익숙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앙드레 선생님 정확하세요.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딱 짚는데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대문을 그 문을 열고 딱 나오면서 내가 이 쇼는 절대 안 하리라 하면서 나왔어요. 자존심이 또. 네, 그래 그때는 충고와 조언도 때로는 이렇게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선생님도 절대 안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워킹을 굉장히 못했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신기한 게 워킹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신인 시절에 굉장히 혼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혹독하게. 네, 보통 3개월 정도 연습하면 애들을 마스터하는데 저는 6개월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슈퍼모델 대회까지 나가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1년 동안 저는 워킹 연습 쉬지 않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중간에 얼굴 마스크는 괜찮은데 워킹 안 되고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앙드레긴 선생님이 최고로 자리매김 해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워킹으로 혼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이 노력했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하고 쇼장에서 만났어요. 많이 뵙겠죠. 네, 그리고 근데 옆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제가 모델로 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아셨어요? 결혼하신 거? 예? 정말이에요? 아유, 막 실망하려고 하네. 왜 결혼하면 실망을 아니, 하세요? 왜냐면 팬이었는데 결혼하시면 안 되죠. 도둑 신부야. 자기는 결혼해라고. 자, 신기한데. 아니 왜냐면 약간 네. 비밀 결혼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알리질 않았어요? 왜? 그때 당연히 이제 98년도 슈퍼모델 돼서 1등 했고요.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이 싫어하셨고요. 일단 결혼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 CF를 화장품 모델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조용하게 해야지 사생활을 좀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좀 좋고 가족들에게도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 남편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데? 저희 남편은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 무슨 선생님? 네, 모델 아카데미에서 네네. 사진 찍어주는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케이스구나. 남자분들은요, 네. 뭐 모델을 하든 탤런트를 하다가, 야, 쟤 괜찮네. 그러면 신인 때 네. 딱 잡아가고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너무 예쁜데 그러면서 결혼을 결정하신 건가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무 궁금한 게 네. 프로포즈를 네.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한 게 아니라 네. 우리 둘선 씨가 먼저 했대. 그래요? 아니 이렇게 네. 탁 찍으면서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네. 자세히 들어보세요. 처음에 좋다고 하는 건 저희 남편이 좋다고 했었는데 했겠지. 제가 한 1년 정도 사귀고 보니까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전에 사귀었던 오빠들은 이제 부모님께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처음인데 1년 딱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들어서 오빠한테 그냥 가볍게 오빠 우리 결혼할까? 이때 사투리 나오신다. 그냥 오빠한테 가볍게. 그렇게 소실적 그렇게 했더니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뭐래? 그래 그러지 뭐 그러는 거예요. 쿨하시네요. 그러지 뭐 그래서 저는 네. 그게 프로포즈인 줄 몰랐어요. 제가 프로포즈한 거 아니잖아 이게. 근데 저희 신랑이 프로포즈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근데 오빠 왜 프로포즈를 안 해? 나는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꽃도 한 다발 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네. 알도 하나 갖다 주면서 뭐. 그 알까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프레지아 꽃을 이렇게 막 이런 상상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근데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프로포즈 했잖아. 그런 거야. 내가 언제 그랬는데 그게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랑 뜻이구나. 근데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뭐 결혼하는데 뭐.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참 털털한 성격이세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아주 털털한 성격인데 남편분은 성격이 어떠세요? 굉장히 섬세해요. 섬세.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섬세하고 조직적이고 정확하고 여성스럽고 어머나. 그리고 조용조용한 성품이에요. 저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아예 굉장히 의외다. 남편이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경험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다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회복이에요. 아니 다 이야기하면요, 제가 욕을 좀 많이 먹더라고요. 밤새야 돼. 할 말만 하세요. 아이고. 새 차를 샀는데 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 김치통을 나를 일이 있어서 네. 날렸는데 김치통을 너무 김치를 많이 다 터진 거예요. 차 안에서 터졌어요. 트렁크 안에서. 어머나. 이제 저희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잖아요. 어머니가 난리가 나시는 거예요. 들써나 신문지를 가져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저희 신랑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장사치 괜찮겠죠. 뭐 이러면서 신문지를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최대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우리 신랑이 얼굴 벌게 져갖고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가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 아, 이 사람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차를 사랑하는구나. 그건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얼굴을 2년 동안 사귀면서. 그래서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결혼 잘못했구나.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먹일 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그리고 제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실무지로 닦았거든요. 그리고 냄새는 일하는 나지. 여성이 그런 거 하는 것도 참. 그죠? 또 이제 또 아우, 눈물 나. 저는 오히려 반성하게 되는데 네. 남자들은 그 차에 대한 게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장모님이 간장게장을 줬는데 트렁크에 넣었는데요. 뚜껑을 잘 안 닫아서 그게 흘러서 1년 내내 간장게장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그래서 밥을 안 챙겨주나 봐요. 냄새만 맡으면 되니까. 저는 그때 김치통 사건 인터뷰할 때마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제가 알았죠. 아, 이 남자 정말 냄새 싫어하는구나. 아, 섬세하니까. 네, 살면서 알게 되는 거 저희 남편은 청소 빨래 본인이 다 해주거든요. 네. 어머나. 제가 이렇게 탁 하면은 호텔처럼은 안 돼요. 근데 저희 신랑이 하면 호텔처럼 돼요. 처럼 딱 어머, 네. 너무 괜찮다. 괜찮죠? 네,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청소하면 저는 일단 1차적인 청소 이렇게 막 해요, 옆에서. 깨끗하게. 정리 그냥. 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 신랑이 이렇게 막 뒤에서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커져요. 집이 청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호텔처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걔 김치떡 사건 그냥 잊으세요. 뭐 그 정도. 아유, 이제 이미 잊었죠. 아니 그럼 뭐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듣거든요. 근데 남편분이 이렇게 외조를 잘해준다고. 네,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이렇게 슈퍼모델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남편이 저희 꿈을 인정해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98년도 슈퍼모델 하고 그다음에 99년도에 결혼한 상태에서 저는 파리 갔거든요. 네. 제가 파리에서 굉장히 힘들 때도 저희 남편이 이제 캐나다에 그때 당시 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파리로 와서 위로도 해주고 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모델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세울 때마다 잘할 수 있다고. 너는 탁월하다고. 오. 근데 별로 탁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 신랑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삶 속에서 아, 내가 모델로서 살만한 여자구나. 가정에는 솔직하게 저는 많이 소홀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도 9살 어려요. 네. 그래서 9살 어린 마누라 데리고 살려면 이 정도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남편이 어리니까 다 받아줘. 예, 본인도 20대 중반, 후반고 때 그냥 어린 고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다 받아주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정말 남편분이 사랑을 많이 했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왜냐면 남편분이 9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내 어린 신부를 파리 갔다 오면 불안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잘할 거를 믿은 거잖아요. 오빠는 안 불안해? 그랬더니 야, 뭐가 불안하냐?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알아서 저 혼낼 텐데. 그거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가르쳐줬나 봐요.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정말로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결혼을 일찍 해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남자가 옆에 앉아 있으면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자리에 앉았었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연예인이고, 그쵸. 그리고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게 굳이 꼭 막 사귀어서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리가. 옆에서 수다 떨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막 소문이 나잖아요, 네네. 이쪽이. 조심 많이 했죠. 네, 남편도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네,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예전에는 저보다 믿음 없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잔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이제 저희 결혼 생활 한 14년 정도 되는데, 14년. 네.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머리로 세웠잖아요, 저보다. 그렇죠. 저보다 항상 나은 자를 세우시지 머리가 몸보다 못하진 않더라고요. 아, 남편을 머리라고 하시는. 이야. 네,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줄 어떻게 아냐면 같이 기도 잘 안 해요. 저희는.
저희 남편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굳이 꼭 그런 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굳이 꼭 너랑 같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제가 아프거나 조금 힘들 때 중보기도 해달라 그러면 이제 해줘요. 그러면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순수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참 결혼을 잘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대목을 우리 아내도 꼭 듣고 보고 나한테 했으면 좋겠어. 아니 말씀은 안 목사님도 하- 그러세요? 목사님이랑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우 이렇게 위로가 되네 오늘. 갑자기 위로가 막 그런 되네. 부러움이 생기는. 아니 근데 저렇게 신실하신 분이 가끔씩 네. 너무 심취하셔가지고 네. 이단에 빠지기도 와, 한다고 아니, 그 무슨 얘기 얘기예요? 원래는 들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그 길로 가지. 제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이단에 빠질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네, 이 스토리가 저희 남편이 이제 그냥 둘 다 그 조용히 교회 다니다가 친구가 어디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래서 어디 교회 가면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스터디도 하고. 네, 그래서 내가 막 너무너무 잘 됐다고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네. 그기가 알고 봤더니 구원파 쪽인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갈 데가 없으면 거기를 가냐고 좀 난리를 쳤어요. 제 혈기로 다.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이 파수금이 돼서 그래 잘못했다 막 이렇게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이 캐나다를 가고 제가 혼자 있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예인들은 공동체 생활 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들어요.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했던 그런 네. 생활들 하고 싶어서 네. 했는데 어떤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쳐 주는 언니 그 선생님 있다고. 그래서 해서 공부도 배우고 막 또 기도도 하고 막 말씀이 달다 하면서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너무나도 신뢰하지 않는 이단 단체인 거예요. 남편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데. 그런데 아무도 몰랐어요. 조용히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길에 딱 끊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아, 저는 정말로 제가 이단에 안 빠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네. 이단에 빠지고 나서 깨달았던 건 정말로 정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요. 저희 남편에게 남편을 정죄한 죄로. 정말 그런 부분이 있고 똑같은 그다음에 경험. 배웠던 건 뭐냐면 율법주의가 저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율법주의. 아.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뽑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그 행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또 감사해요. 네, 저는요, 기성교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욕해도요, 기성교회가 2000년 동안 한 게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킨 거예요. 진짜 그거 기성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네. 거는 조심해야 될 아니면 이게 이단이다 처음에 딱 알 수 있는 뭐 간단한 방법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자기만 옳고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아요. 정말 율법이 아니라 은혜죠. 사랑이고요. 사랑이고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 신앙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네. 하나님을 정말 영접하신 건 언제세요? 모태신앙이지만. 네, 저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건 제가 오사카에 이제 여행을 갈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갔다가 어떤 기도 집회를 갔었는데 모델 되시고 네. 난 다음에. 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단도 이렇게 다 지나가고 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집회를 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찬양 중에 뭐 이렇게 있는데 처녀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구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가 절 부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녀가 아니잖아요. 결혼도 안 키운 여성이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끗게 하심에 대한 부름심 같이 느껴져서 제가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되겠다는 그 기도를 제가 기도를 한번 이렇게 깊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엘리베이터 옆에서 다른 사람 누가 볼까 봐 막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 본인의 삶에 가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예, 구하는 게 달라졌죠, 하나님께. 그렇군요.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네,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말씀 보는 시간도 달라지고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알겠거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분수에 맞게 자기의 분수 그릇에 맞게 그래서 회복이 돼 가셨군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성경 말씀 나홈서 보면 하나님의 길은 강풍이요, 뭐 해오리 바람, 해리 바람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막 거칠고 제 성품도 그렇게 할 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았는데 정말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거 보면 조금씩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금방 아까 말씀도 달라졌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막 무대에 서는 모델로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무대 뒤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은 달라졌는데 제가 살아야 될 이유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슈퍼모델 될 때도 뭐 저의 의나 제 막 이렇게 카리스마 저를 나타내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 그런 것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느끼는 건 나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가르침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르침이라는 건 이렇게 탑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하고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델이라는 것도 사실은 저도 그랬었지만 먼저 사람이 되지 않고 모델이 되면 병들어서 죽어요. 자기의 몸도 마음도 모델분들 자살한 분도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 아름다운 자리여서 바로 꺾이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손실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그 안에서 그 아이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먼저인 거예요. 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아이들이 처음엔 저를 만나서 저한테 배웠던 그 스킬 위에다가 또 다른 해외에서 진출하고 일을 하면서 또 그 스킬들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아닌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너 사람부터 돼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단단해지는. 네. 자매가 연단과 연륜을 거쳐서 이제 학생에서 교수가 되셨고 그렇죠. 또 이분이 심사위원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남다른 소감이 있었겠어요. 아, 어떠셨어요? 슈퍼 엘리트. 아, 네. 네. 제가 이제 심사 보면서는 되게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고민이죠? 정말 후한 점수를 줘야 되는지, 정말 저의 사적인 정말 후배들 얼마나 예뻐요. 맞아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또 냉정하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요즘은 심사위원들이 독서를 해야지 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독서를 하면 박둘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독설의 대가 아니, 그래서 박툴선. 배울 게 되게 많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 다리 이렇게 딱 보면 애들한테 넌 다리가 문제고 넌 어깨가 문제고 넌 뭐 이렇게 다 돼요. 그런데 결론은 제가 항상 하는 일. 제일 마지막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제일 오랫동안 남는 사람이 탑 모델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탑 모델이라는 슬로건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포기하지 않고 14년, 5년간 계속 이 자리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3, 4년 정도 했을 때 정말 잘 나갔지만 뭐 이렇게 힘들어서 그만뒀다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고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또 다른 선이 생기는데 후배들한테 심사 보실 땐 그런 게 어딨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이야기 안 하죠. 너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강대김 선생님이 되셨네요. 아, 진짜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을 딱 곤두세워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 또 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잘못한 게 뭔지 알아야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지 않은 애들 싫어해요. 솔직한 애들은 이렇게 딱 오면 제가 정확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숨기는 애들은 안 보여요. 제가 뭐 하나님도 아니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애들은 와가지고 저 팔자걸음인데 뭐 이래요. 팔자걸음은 어떻게 고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근데 팔자걸음인 애들이 그걸 숨기고 싶어서 옷자형으로 이상하게. 이렇게 좀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일 때는 굉장히 독하게 하고 선생님일 때는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스타일로 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베테랑 모델 경험을 살려 이제는 교수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박둘선. 그녀는 몸소 터득한 프로 모델의 경험을 살려 위풍당당한 카리스마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근데 시선을 떨어뜨리면 내가 아무리 제압을 시키려고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안 느껴. 그래서 내가 딱 서는 순간 이렇게 딱 잡고 가는 거야. 후배 모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다는 교수 박둘선.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세계에 비추는 톱 모델이 태어나길 기대한다. 이제 정말 학생들을 막 이제 정말 키워내셔야 되고 또 MC도 하시고 네. 역시 모델 활동도 하시고 정말 DJ도 하셨고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중에 자기한테 제일 맞는 게 뭔가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건 모델인 것 같아요. 역시. 네. 왜냐하면은 중간에 힘든 적도 있었지만 네. 모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직이구나. 지금이라도 무대에 서라 그러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 자리도 굉장히 좋은 게 네. 학대학에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네. 주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되냐고 그랬는데 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북 성실교회라고 다니거든요. 그날 갈 일이 아니었는데 주차장에 제 차가 파킹이 되어 있어서 네. 뺄 수가 없어서 강남으로 넘어왔는데 못 빼서 그냥 앉아 있어요. 올라가서 앉았어요. 네. 근데 그때 세미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 목사님이. 근데 말씀이 뭐였냐면 10,000명인가? 1,000명의 선생은 있으나 한 명의 아버지가 없다는 그 그렇죠.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일만 선생, 예, 일만 스승은 있으나 예. 나는 너의 한 명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다.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아직 아기도 안 낳아보고 뭐 이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은 사랑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근데 사랑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탑 모델의 최종 목표. 네. 그 사랑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의 꿈, 희망을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역시 사랑. 네, 제 사랑이 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그러니까 저의 사랑은 틀린 게 확실해요. 왜냐면 네. 저는 제가 저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봤어요. 저의 사랑으로 저희 남편을 사랑해봤고, 저의 사랑으로 저희 부모님도 사랑해봤고, 근데 저의 사랑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도 다 해봤더니 병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면 네.
주님이 절 구원하시겠죠. 그럼요. 그 사랑만이 영원하고 지속성이 동반하죠. 예전에는 외모만 예쁜 줄 알았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예뻐서 사랑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저의 아멘.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조은 선생님 또 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2013년 꿈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같이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감사드려요. 2013년대는 아무래도 제가 아이들 가르치니까 네. 그 가르치는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좋은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들 본인의 그런 힘듦이나 아픔이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들선 씨의 회복이 우리 모두의 회복이 될 테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우리 네. 박돌선 씨의 사랑의 흔적, 행복의 흔적을 남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박들선 씨와 함께 하신 흔적, 그리고 박들선 씨의 그 거룩한 주님과 동행한 흔적, 이곳에 남기겠습니다. 네. 아우. 네, 흔적에 네, 이렇게 회복의 흔적에 네. 아, 꼭 손도 눌러주세요. 그냥 아주 늘씬늘씬하세요. 들으셨다가 네. 저 이렇게 손도장 찍은 건 어릴 때 이후로는 처음인 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손으로 얼마나 연기를 많이 했던 예. 손이에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죠. 정말 자세하게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오, 아주 깊숙하게. 박들선 씨의 흔적을 남긴 회복의 손입니다. You listen to it twice, 'cause the DJ is asleep.